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모형으로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에 대해서 일별을 상세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이론 모형들이 있다면 살펴봤습니다.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조직처럼 인식하자는 모형으로서 기계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고전 모형입니다. 고전 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급여만 늘려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을 조직 목적 달성에 효율화,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전 모형은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그 원칙 하에서 기계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을 원리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직 목적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고전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 또는 행정관리론 등을 들어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은 인간을 냉철한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본다 하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유인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면서 이 조직을 가족처럼 인식하자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신고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공식 조직도 강조하겠지만 공식 조직 못지않게 비공식 조직도 강조하고 있고, 또 원리 원칙 못지않게 그들의 자율적 판단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인간관계론이 있기 때문에 신고전 모형을 인간관계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동기론도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적 형태로서 어느 하나의 원리 원칙이나 어느 하나의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복합적인 실용 또는 사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요인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요인적 접근.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 이성만을 강조하는 고전 모형, 또 정의성을 강조하는 비신고전 모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적합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채용한다는데 다요인적 접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 또 이 신고전 모형에서는 신고전 모형이나 고전 모형과는 달리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점.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과는 다르게 환경 변이를 강조한다. 개방체계 이론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뒤집어보면 그러면 앞에 있었던 고전 모형인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이나 또는 신고전 모형에 나오는 인간관계 이론은 모두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에 속하는 이론들은 모두 폐쇄체계 이론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구조주의적 모형, 즉 상황을 고려하는 모형은 모두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 또는 현대적 조직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구조주의 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 모형은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특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상호 의존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체계로 생산 하위체계, 유지 하위체계, 적응 하위체계, 경계 하위체계, 또 그런가 하면 관리 하위체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시간에 봤던 것이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 다양한 상황 변수가 고려되고 있는, 또 상황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이론들을 쭉 설명했는데, 구조 상황 이론이라든지 자원 의존 이론이라든지 또 자원 의존 이론에 좀 더 구체화된 정치 경제 이론이라든지 제도 또는 신제도 이론이라든지, 또 그러면
조직군 생태 이론, 거시적 접근으로서 조직군 생태 이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현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당연시하는 개방체계 이론이고, 아까 모형으로 본다면 구조주의 모형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자에 출제되었던 조직문화를 다뤄봤습니다. 그러한 조직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조직,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어떤 환경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환경으로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영향력을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은 일방적으로 그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을 거부니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일반 환경의 유형으로서는 소위 정치적 조건, 거기에 여러분 쭉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또 인구학적 조건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치적 조건, 정치, 경제, 사회, 또 뭐 인구학적 또는 뭐 기술적 이런 조건들이 사회적 조건, 기술학적 조건, 기술적 조건, 뭐 또는 정치적, 법적 조건, 이런 것 등은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만 할 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환경 내 경제적, 인구 통계적, 문화적, 정치적, 법적, 기술적 조건 등을 의미하며 조직이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조직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이 의지하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이런 것처럼 인구학적 조건이나 정치적 조건, 또 법적 조건에, 또 경제적 조건에, 또는 인구 거기 보면 기술적 조건에 이런 영향들을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과업 환경, 거기 보면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이 나와 있죠. 업무 환경, 과업 환경. 자, 이렇게 업무 환경이나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과업환경, 업무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업환경, 업무환경의 유형으로서는 클라이언트, 제공자 또는 재원 제공자, 권위나 합법성 제공자, 또 그런가 하면은 권위나 합법성 제공자, 또 그런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 또 그러면 경쟁 조직. 이것도 역시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서로 계속 끊임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제공자, 재정 제공자,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 수혜자. 수혜자나 소비자. 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회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조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잡아서 우리는 과업환경, 업무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조직이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조직과 특별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는 집단들을 의미하며 자원 제공기관, 의료에 오는 기관, 보조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은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환경으로부터 자원이나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이런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나 조직이나 행정 등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중에 있다. 그 예를 들으면 이런 것을 들어볼 수 있다. 싸잡아서 과업환경, 업무환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전략이 나와 있네요. 환경관리 전략.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권위주의 전략, 그런가 하면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방해 전략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 전략이죠. 사회복지 조직의 3번 환경관리 전략.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 일반 환경도 있고 끊임없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가업 환경도 있고 이러한 그 시스템, 그 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할 적에 협동 전략도 있고 경쟁 전략도 있고 방해 전략도 있지만 권위주의 전략도 있습니다. 적어보신다면 권위주의 전략. 권위주의 전략. 지배층이나 지배 집단이 행사하는 힘이 인격을 바탕으로 이건다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고 권력을 권위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소위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한다면 그것을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권위주의 전략. 권위주의 전략. 주로 이것은 정부 등이 우월한 힘을 이용하여 행사하는 전략을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 전략 또는 그러면 협동 전략 또 그럼 방해 전략.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조직들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과 행정 절차 등을 대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환경에 분포되어 있고 세력 균형을 이룰 만큼 조직의 내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 어디다 부딪혀도 부딪힐 만한 힘이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경쟁 전략인데 경쟁적 전략의 문제점은 크리밍이 발생할 수 있다. 크리밍. 자, 여기는 크리밍 발생 우려가 있는. 크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로 경쟁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경쟁적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많이 보이는데 드러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은 가능한 한 다루기 쉽고 빨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기 성과는 대단히 빠르고 높게 나타나서 좋긴 하지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단지 과시만 했기 때문에
조직의 근성이나 내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전략을 사용하는 이런 조직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과로서 우월한 그런 표시를 하고 있지만 점차 가면서 자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크리밍이 야기될 수 있다. 크리밍이란 단어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크리밍. 그래서 크리밍이 야기될 수 있다. 여기 크리밍 적어놨죠? 크리밍은 보다 쉽고 성공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다. 자, 크리밍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협동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협동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 전략이라는 계약,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통해서 협동 전략을 피기도 하고 연합을 통해서 협동 전략을 하기도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뭐 동맹적 전략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흡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협동 전략으로 계약, 연합, 흡수, 계약이나 또는 연합이나 또는 흡수의 세 가지를 협동 전략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계약, 연합, 홍수. 다음에 그에 비해서 방해 전략은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최후에 사용해야 될 이런 전략을 방해 전략이라고 합니다. 방해 전략. 또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에는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행사하는 권위주의 전략. 환경 자체를 눌러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적 전략. 경쟁적 전략, 우리가 보면 그 사회적 관계에서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데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협동 전략이고 경쟁적 전략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나오는 이런 것은 경쟁적 전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쟁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전략은 이 단기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되면 크리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게 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봤습니다. 다음에 협동 전략으로는 계약, 연합, 흡수 등이 있다. 또 방해 전략도 있다. 이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377조로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권력 의존 강화와 권력 의존 상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의존 강화 조건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 의존 강화, 의바점 기대는 것을 강화시키는 조건이니까 기대는 것을 강화시키는 조건.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나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국가나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은 의존 강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인가, 또 그러면 정책적 강요, 또 그러면 부정확한 정보, 외부 조직의 서비스를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정도의 의존 강화 전략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존 상쇄 조건이 있습니다. 의존 상쇄 조건. 지금까지는 외부 어떠한 자원에 의존해 왔지만 그 의존을 이제는 중단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드는 전략이 의존 상쇄 전략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부 자생력으로 활용하게 하는 조건, 내부 자생력으로 활용하게 하는 조건은 의존 상쇄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대체적 서비스 가용성, 자체 승인의 이념, 주요 자원의 소유, 대안에 대한 소유적 정보, 또 그러면 외부 세력에 의해 허용된 자유. 자, 이런 것처럼 의존 강화 조건과 의존 상쇄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또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환경관리 전략, 우리는 좀 뜸했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 다음에 환경 구분은 워낙 많이 다뤄져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일반 환경이라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상호, 여기 나오는 소위 과업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관리 전략으로 보면
조직관리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MBO, PERT, 그리고 TQM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씁니다. 또 그러면 근로자들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간다운 생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 주로 줄 때는 첫 번째 MBO 목표관리죠. MBO 목표관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 구성원이 모여 전체 구성원이 모여 부하와 상사가 모여 그러면 권한을 부여하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를 명확한 목표죠. 명확한 목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조직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전략을 이렇게 MBO라고 합니다. MBO는 단기 목표 달성에 사용합니다. 만약에 MBO란 단어, 목표 관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적에 목표 관리라는 단어는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기 오브젝티브스, 이게 오브젝티브스거든요. 오브젝티브스. 에임도 있고 퍼포스도 있고 골도 있고 뭐 오브젝티브스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의 단기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그래서 MBO는 단기 목표 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MBO라고 설명을 한다면 MBO를 설명할 적에는 관리죠, 관리. 그 때문에 여기는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것은 뭐 관리 기능이라는 것은 PBS, 예산 편성으로서는 PBS와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에서 품목별 예산 LIBS는 통제 기능, PBS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 PPBS 기획 예산은 기획 기능, ZBB라고 하는 이 영기준 예산은 감축 기능을 중심하는 것처럼 여기 PBS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둔다. 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양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둡니다. 양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겠는데 질적 목표의 수준 하락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MBO의 특징이자 1954년에 드러커에 의해서 제시했는데 이런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겠어요. 조직 구성원인 상사 부하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마지막 전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세부 사업을 끊임없이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환류시킴으로써 능력주의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런 전략을 MBO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2번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이 이 MBO는 뭐 1954년 드러커 줬지만 둘째 줄 기획과 통제라는 관리 기능을 확대해서 고안해낸 1.5 관리 전략이다. 그래서 이 관리 기능을 강한다. 여기 관리 기능 나와 있지? 관리 기능.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둔다. 기획과 통제라고 하는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명확한 목표, 권한의 이인과 책임의 규정, 상하 협력, 참여와 상하 협력,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직의 효율성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MBO는 조직의 기본 목표를 명백히 하고 관리 문제의 다목적 성격을 인식한다. 자, 중요한 것이 2번이지요.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성원들의 사기가 고무될 수 있고 성원들의 동기 유발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MBO예요. 모든 구성원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378페이지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성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조직 역할과 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거 있지만 또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2번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장점으로서는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고 동기 유발도 강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기준도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신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하고 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MBO라고 하는 목표 관리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자 3번에 1번 두 줄 보세요. 양적 목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으나 질적 목표의 수준 하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양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질적 목표의 수준 하락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번에 보시면 관리 상황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곳에서는 설정된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말은 쉬우나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들을 MBO에서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MBO 다른 거 분명히 MBO에서는 이 공통의 목표란 말이 나올 거예요. 공통의 목표. 요즘에는 모든 참여는 다 참여하니까 참여를 가지고 참여를 되지 않아요. 공통의 목표란 말이 나오면 바로 MBO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퍼트가 있습니다. 퍼트. 퍼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유명하게 퍼트 쓰겠습니다. 퍼트는 대규모 사업 전략에서 퍼트는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용할 때 대규모 사업 전략에서 사용하는 조직관리 전략이 되겠어요. 이 퍼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 뭐냐면 목표 달성에 관련, 목표와 관련된 모든 공정을 바로 이 공정이란 말이 바로 프로젝트지요. 대규모 프로젝트, 목표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줄 바꿔서 시간계획표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계획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시간이 되겠어요.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퍼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란 단어가 무조건 퍼트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장점도 단점도 많이 있는데 특히 퍼트의 장점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과업의 선후, 소요 시간 등을 도표로 표시함으로써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합니다.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하다. 모든 것을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하기 때문에 거기 오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표로 표시함으로써 왜냐하면 시각화 도표로 만들고 또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과정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 다음에 두 번째 실행 과정 중 조정이 용이하다.
실행 과정 중 조정이 용이하다. 그렇죠? 시간로 변환시킨 거기 때문에 실행 중에 조정이 용이하다. 또 그러면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실행 과정에서 작업 종료를 위한 대안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대안 경로. 그랬을까요? 조정이 용이하다. 대안 경로. 대안 경로를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버트는 시간, 소위 어렵다. 실행이 어렵다. 버트, 소위 그림으로 변환시킨다고 말은 쉽게 했지만 거기는처럼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하면 프로그램 작성에 시간이 소요된다.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프로그램 설정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사업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 좋습니다. 자,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CPM이에요. CPM은 뭐냐? 보통 이게 퍼트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CPM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거든요. 도대체 같이 쓰는 이유가 뭘까? 퍼트나 CPM은 똑같이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라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 CPM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줄 바꿔서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를 말합니다. 최장 시간 경로를 CPM이라고 하고 이 CPM을 우리는 임계 경로, 주경로, 임의 경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임계 경로라고 쓰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를 CPM이라고 하고 임계 경로, 주경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CPM은 어떤 때 퍼트, 어떤 때 CPM, 양자를 상대적으로 볼 적에 소요 시간 예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퍼트를 사용하고 시간 소요의 경로가 거의 확실할 적에는 CPM을 씁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시험 본다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CPM을 써야 됩니다. 최악의 시간표 할 적에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시간표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루를 보내는데 하자가 있다든지 왜냐하면 그날이 뭐 몇 월 며칠 날 어머니 생신 또 조카 돌 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제로로 해놓고 그날은 공부하지 못하는 날로 제로 해놓고 날짜를 계산해야 뜬다는 거죠. 그게 바로 CPM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여기 시간이란 개념이 나와 있고 그리고 CPM이 또한 여전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어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퍼트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TQM이 나와 있죠. 이건 총체적 품질 경영인 TQM을 보도록 하겠어요. TQM, 총체적 품질관리 또는 총체적 품질 경영. 그래서 TQM이 있습니다. TQM. 총체적 품질 경영은 여기도 역시 전체 구성원의 참여. 전 구성원이 모여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의 눈으로 평가하여 고객 중심의 관리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 관리함으로써 전 구성원이 모여 고객의 눈으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바로 이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보통 우리가 지속적인 학습 과정, 여긴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관리 전략을 총체적 품질 경영인데,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장이나 리더의 고집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소위 강력한 의지, 일제는 리더의 또는 장의 강력한 의지를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소중한 말이지만 고객 중심이란 말, 고객이란 말이 나오면 먼저 총체적 품질 경영으로 놓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 TQM 안 읽어봤군요. TQM 보면은 퍼트 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주경로, 임계 경로라고 한다. 활동을 최종 마무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같이 버트와 TQM을 같이 사용하지만 버트는 소요시간 예측이 좀 애매할 때, 어려운 프로젝트, 그에 비해서 CPM은 소요시간 예측이 거의 명확할 때 사용한다. 따져 CPM 작업 활동 지체는 이제는 전체 일정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TQM 총체적 품질 경영, 총체적 품질 관리.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고객의 욕구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고객 중심, 바로 이 고객 중심, 고객 중심의 관리를 말한다. TQM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이 강조되는 관리 전략이다.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이 강조된다. 이 말은 결국에 뭐야?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말한다. 그걸 짤막짤막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거기 리더의 의지, 전 구성원의 참여,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인 학습 과정, 또 총체적 관리 과정은 안 했지만 총체적 관리 과정. 어떤 총체란 말이 나오면 TQ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유형.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사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 분류가 되겠어요. 자, 먼저 조직의 분류를 보겠어요. 우리가 조직의 분류 이렇게 보면 조직의 분류. 탈코트 파슨스. 또 그러면 카츠와 칸. 카츠와 칸. 탈코트 파슨스나 카츠와 칸은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조직을 4개의 분류로 했어요.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리고 현상 유지 조직. 이렇게 3개, 정치 조직, 경제 조직, 현상 유지 조직으로 이렇게 3개를 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탈코트 판서는 이 3개에다가 통합 조직을 내세웠고, 카츠와 칸은 여기에다가 적응 조직을 내세웠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거기 보면 정치 조직, 정치 목적 조직, 생산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 통합 조직.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거기 보면 역시 관리 정치 조직, 생산 경제 조직, 다음에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적응 조직.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탈코트 파슨스는 통합을 강조했고, 통합 조직을 강조했고,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 경제, 현상 유지 또는 체제 유지에다가 통합이라고 했던, 아니면 적응이라고 했던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속할까? 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 조직은 다 이런 조직의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현상 유지 조직에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있어서 블로우와 스쿼트는 사업의 유형을 공익조직, 또 그런가 하면은 사업조직, 또 그러면 봉사조직, 호혜조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블라우와 스커트는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수혜자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복지조직은 어디에 속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조직을 잡고 공익조직이라고 하는데, 공익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수혜자를 설정하는 공익조직. 국방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공익조직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업조직은 특정 관계자를 수혜자로, 주주라든지 이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 소유자나 특정 관계자가 수혜자가 되는 것은 사업조직이 되겠어요. 봉사조직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 학교나 병원이나 또는 사회복지조직은 봉사조직, 서비스조직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호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 구성원 모두를 수혜자로 할 적에는 호혜조직이라고 합니다. 호혜조직.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엣지원이도 조직 분류를 했는데, 엣지원은 지배와 복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복종적 조직으로, 강제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조직은 이렇게 조직을 분류한다면 어디에 속할까? 탈코트 파슨스나 카츠와칸 모두 현상유지조직 또는 체제유지조직으로, 블라우와 스커트는 봉사조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엣지원이가 구분한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강제적 조직에서는 그래도 규범적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든 체제유지든. 때문에 더 이상 폭발력을 갖지 않을 만큼 폭발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렇게 달래고 구슬리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 탈코트 파슨스, 카츠와카는 똑같이 정치, 경제, 현상유지는 했지만 통합이냐 적응으로 갈라지고,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센펠트의 조직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센펠트의 조직 분류.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인간 식별 기술도 있고, 인간 유지 기술도 있고, 인간 변화 기술도 있습니다. 하센펠트가 제시하는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보겠습니다. 또는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조직을 분류해 보면,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조직,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간 변화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식별 기술은 그 집단의 또는 개인적, 집단이나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다른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명칭이나 공식적 지위를 부여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건 대학 신입생 또는 암 환자, 진료소 암 환자, 대학생 신입생, 대학 신입생의 무슨 개인적 특성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단지
19살짜리에게 그냥 대학교 신입생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줌으로써 주변이 아유 대학생이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신입생 대학교에 입학한 천둥벌거덩이 뛰어드는 사춘기를 넘어서 막 벗어난 애를 어른스럽게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식별기술 또는 인간 식별기술을 이용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대학교라든지 암 환자에 대해서 진료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바로 인간 식별기술, 인간을 특정 영역으로 구별하도록 함으로써 그 영역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인간 식별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유지, 현 상태, 인간 유지 기술은 현 상태 유지를 이끌어가는데, 현 상태 유지를 이끌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체제론으로 본다면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네겐트로피를 좀 도모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중단하고 아니면 결국에 엔트로피는 진행된 줄 알지만 엔트로피 진행 각도를 좀 낮추고 하는 조직은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라 하고 그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인간 유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변화 기술,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 변화는 개인의 거기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처럼 인간의 개인적 특성의 변화, 개인의 특성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기술은 인간 변화 기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자 이런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식별 기술은 특정 지위나 특정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른 사람의 특정 명칭이나 특정 공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바람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인간 식별 기술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속성이나 개인적 특성을 아예 뒤집어 놓는 그런 기술은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양자가 보면 모두 이 양자가 인간 식별 기술과 인간 변화 기술은 공통은 모두 여기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문제는 인간 식별 기술은 개인 특성은 그대로 고수하지만 여기는 개인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바로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조직을. 다음에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 유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겨냥을 합니다. 좀 다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를 보시면 여기는 통제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또 그러면 투가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
전면적 통대 조직. 이렇게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의 유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관료제 조직은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합법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합법적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관료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료제는 설사 길버트 스미스가 아니더라도 관료제는 그 자체로 출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볼 적에 관료제 조직, 그냥 관료제 뭐였어요? 관료제. 자, 관료제 특성 말로 한번 떠들어보자고요. 관료제는 어떤 특성이 있다? 모든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어서 분담시킨다. 분업의 원칙. 모든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계층제 원리. 모든 업무 처리에 관한 것은 성문화시켜 넣어서 규정을 정리한다. 합법적 지배, 규칙에 의한 지배. 모든 업무 처리의 결과는 문서화해야 된다. 문서주의. 또 그런가 하면 이 관료에서는 몰 인정성, 자격과 경력 지향 이런 것들 특징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전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여기는 분업은 조직 내 할거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이 조직 내 할거주의의 야기는 결국에 조직의 와해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또한 개인적으로서는 훈련된 무능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계층제가 너무 활성화돼서 계층제만으로 구성된다면 장애, 독선, 조직의 비민주화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 지배는 조직 운영에 또는 조직 관리에 객관성을 확보해주고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주겠지만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문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직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증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뭘 가져와요? 문서주의라고 해서 형식주의 레드테이프를 야기해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가져올 거예요. 법문 용례라는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몰 인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비인간화 또 인간 소유, 인간성 매몰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자격과 경력 지향은 그들끼리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사안일이나 비밀주의와 같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료제는 이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관료제 그 자체만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일선조직. 통제력이 있긴 하지만 통제력이 미약한 조직으로 초등 담임제, 중등 교과 담임제, 중등 교과 담임제, 또는 검찰 조직, 또는 사회복지사 조직. 자, 이런 것들은 좀 뭐예요? 일선 행정가들의 역할 비중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선 행정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일선 사업가나 일선 행정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복지는 당연히 일선 조직이에요. 일선 조직. 그에 비해서 투과성 조직은 통제력이 있긴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직. 여기는 이 투과성 조직은 자원봉사 조직. 자발적으로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알아서 이타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여기서 통제력을 발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력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직을 바로 투과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조직 구성원이나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이 뚜렷하여 사생활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조직, 조직 통제가 약하고 조직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 영역 유지 구조가 매우 약하고
역할 구조가 매우 복잡한 조직. 4번 같은 건 말이 어려워서 중요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조직이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 그런가 하면 전면적 통제 조직은 이전의 문화나 생활 양식에서 단절되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관리자의 생활 양식과 전혀 판이한, 전혀 다른 이런 문화 속이나 생활 양식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면적 통제 조직이 되겠어요. 보통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느끼는 이런 그 느낌이 바로 그럴 거예요. 단절, 분리 이런 개념인데 바로 그런 것들은 모두 전면적 통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전의 문화와 단절된다. 새로운 개인으로 재조직된다. 생활에서 개별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용자와 직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수 문화 환경이 존재한다. 기숙사는 좀 싸납게 있지만 기숙사도 규칙이 있죠. 정신병원이나 기숙사나 또는 뭐 교도소, 요양시설과 같은 것이 전면적 통제 조직일 거예요. 종래의 기출문제는 이 투가성 조직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일선 조직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체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선을 둔 것이고 여기는 나올 실익이 없는 거죠. 나올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투가성 문제로 나왔지만 이제 예상 문제는 일선 조직으로 해서 2개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조직 구조의 다양성, 그래서 공식화, 복잡성, 또 직권과 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